생각하고 있었던 제목이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판사하고 제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산 투자 가이드라고 이제 책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런 만큼 원래 제 취지는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컨셉으로 제가 책을 쓴 겁니다. 그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만 포함을 시킨 거고, 그래요? 예, 부동산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빈곤율이 1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유럽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 준비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자산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투자에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할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많이 쪼개고 적분이라고 하는 그걸 더한다. 사실 이런 개념을 아는 게 이제 그 공식 하나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공식보다는 개념을, 어떤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인문학이라는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원래는 투자의 인문학이라고.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 이게 원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뭔가 그 본질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써주셨잖아요. 그 본질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본질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웅달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른데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소재주다 막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 치고 그러면 주주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게 회사가 사실 주주한테 해주는 혜택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당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주한테 무슨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이유도 배당, 내리는 이유도 배당인데, 그 어떤 주식에 있어서 호재가 나오면 이제 그 호재를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배당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악재가 나오면 야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악재 때문에 이게 돈을 못 벌겠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을 못 해주겠다. 사실 이런 그런 원리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예를 한번 책에서 들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 삼성화재가 액면가가 500원 기준으로 해서 4,000원이었거든요. 주식 가격이. 근데 요즘 배당을 10,000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1,000만 원어치 삼성화재 주식을 샀으면 지금 2,500만 원씩을 매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로 치면은 매년 250%의 그 이자를 받는 셈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은 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 성장하는 주식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배당을 많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주에 열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해달라는 사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표를 보시면요. 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1992년 1월 코스피가 640이었고 삼성화재 주가가 2,765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말에는 코스피가 2,874.5였고 삼성화재가 1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5배 뛰는 동안에 삼성화재는 67배가 뛰었거든요. 이제 코스피가 4.5배를 뛰었으니까 이 동안에 삼성화재가 4.5배만 뛰는 일이 가능했을까? 코스피만큼 똑같이 뛰는 게 가능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화재가 만약에 4.5배 상승을 했다고 하면 코스피하고 똑같이, 그러면 주가가 12,240원이 되거든요. 매년 10,000원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배당률이 82%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20만 원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도 팔아서 이 주식을 다 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코스피만큼만 삼성화재가 상승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결국은 그 기본에 배당이 있다. 10,000원을 주는 배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배당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만 알아도 주식 투자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현님 그 말이 네. 혹시 배당주 투자나 네. 뭐 배당주 ETF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투자라라는 것과는 아니,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고 제 말은 성장주에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성장주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성장을 해서 많은 배당을 주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성장이 다 끝난 회사들이 사실 배당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매달 예를 들면 배당을 받으면 1년에 뭐 5% 6%를 받는데 성장하는 주식을 사면 지금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삼성화재 같이 시간이 지나면 100% 200%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컨셉적으로 실제 거기까지 배당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오르면 팔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 사실은 저는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지금 시대의 성장주라고 하면 약간 뭐 빅테크나 IT 이런 쪽이 좀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제가 또 선호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빅테크나 IT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적자인데 굉장히 비전이 있어서 향후에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최소한 10배, 20배는 성장할 것이다. 사실 그런 회사들을 찾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빅테크나 이런 것도 이미 많이 컸다는 이미 너무 컸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제가 또 넷플릭스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지금은 그 배당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제 그게 장치 산업이 다 이렇게 그 회수가 되고 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는 여기도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LG 엔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배당해달라는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성장을 빨리 해서 회사가 많이 커라. 그러면 많이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배당을 해줄 것이다. 사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SK텔레콤도 그렇게 컸고 그 다음에 뭐 S-오일 같은 것도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다가 끝나니까 지금 배당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막 8%씩 배당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약간 전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더 이상 크다란 투자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회수를 하는 건데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장은 10년 전에 만들어도 보수를 해서 계속 쓰면 되는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만든 거는 이제 못 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라이브러리로는 이제 보관을 하지만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회사가 커나가면 투자는 계속 더 늘어나고 투자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아무리 커나가도 배당의 여력은 없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순간에 주가는 더 이상 크게 오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영화 많이 만드셨으니까요. 네. 드라마 대본도 쓰시고 현재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밝으시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그런 통찰을 하실 수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투자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투자를 하고 나면 언제 사람들한테 주주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겠어요. 그렇구나. 예, 아무리 성장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장하고 제가 말한 성장은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삼성화재가 1992년으로 돌아갔으면 지금은 배당주나 같이 주겠지만 그 당시는 성장주가 큰 성장주가 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가장 그 외국인이 선호했던 성장주는 SK텔레콤입니다. 예. 그래서 존 리 대표님이 이제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 당시에 투자를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5,000원 기준으로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이 400만 원까지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배가 성장을 한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성장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좀 말 나온 김에 혹시 지금 좀 괜찮게 보시는 성장주 섹터나 뭐 기업 언급까지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성장주 섹터는 제가 사실은 저는 이 어떤 섹터보다는 기업을 좀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한 두 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떨어지는 가운데서 꾸준히 사모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소업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우선 한번 너무 작은가요 혹시? 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장주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데 왜냐하면 첫 번째가 시장을 개척을 다 해놓고 두 번째로 만드는 건데 두 번째 만드는 회사의 제품이 첫 번째 거보다 더 싸고 저렴한 경우 사실 이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우선 거기까지만. 네네. 그러면 혹시 섹터가 이렇게까지는 바이오인데 바이오. 바이오인데 근데 이제 바이오인데 이제 그것도 성장주도 그냥 막연히 좋아질 것이지 이게 아니고 매출이 나올 게 향후에는 이렇게 매출이 나올 게 확실해야 됩니다. 와. 그냥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뭐 커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매출이 나오는 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거. 와,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바이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지금 매수하고 계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그 뭐 믿음과 지식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점이 있긴 한데 하여간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은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하는데 다른 종목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매수를 하는데 30%나 올랐어요. 한 두 달 사이에.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살만하니까 또 오르고 오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30% 올랐을 때는 네. 사시나요 더? 저는 그냥 무조건 삽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앞에 어차피 10배 갈 거니까. 그렇죠. 뭐 10배, 20배가 가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30% 오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그럼 그런 주식은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세요?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하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주식이 한번 뛰는데 이때가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폭발적 성장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PER까지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배수가. 그러니까는 회사가 그 이익이 많이 나서 올라가는 PER에다가 그 다음에 배수를 많이 줘버리니까는 그 PER이 같이 배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10배, 20배가 저는 그때가 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 되게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오셨던 분들하고 너무 다른 메시지를 주셔가지고요. 그러세요?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빅테크 같은 거 네. 주로 얘기하고 애플 이런 거 얘기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사실은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고 이게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서 추천해주는 종목 갖고는 사실은 자기가 확신이 떨어지면 그 절대 이렇게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는. 예. 그러면은 그 조장님께서 또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다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워렌 버핏 이제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제 애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애플의 그 10년간 주가가 변합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가장 좋은 주식인가요? 이 주식은 최근에 팔아야 가장 좋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살짝 떨어졌는데 이거 조정받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 주식은 10년 동안 봤을 때 뭐 부침이 있을 때 파는 게 아니고 최근에 파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1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은 10년 동안 팔지 않을 주식이라고 하면 10년 후에 가장 가격이 높아야 되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서 10년 후에가 가장 주가가 높을 주식을 사라. 사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은 쉬운데 10년 후에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저는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뭐 그냥 이렇게 무슨 방송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주식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향후에 전기차가 대세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1등 업체를 사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LG 엔솔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주식을 사서 10년간 묻어놓으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그런 게. 왜냐하면 요게 지금 반도체 회사의 그 매출액 순인데 1980년대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에 반도체가 성장성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1등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표에서 보시면 NEC 일본 회사죠. NEC가 그 당시 반도체 1등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NEC를 사갖고 10년 동안 그냥 묻어놓으면 되느냐? 이거가 잘된 투자냐? 이제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반도체가 대세가 돼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NEC는 지금 별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NEC는 그 후로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산업의 리딩 업체가 반드시 수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산업이 초창기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의 변화가 초창기엔 심하고 그리고 1등 업체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부침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 같은 경우에 199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1등은 압도적인 1등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압도적 1등이 야후였고요. 근데 지금은 뭐 둘 다 검색에 있어서 거의 존재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인터넷이 커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았는데 그러면 야 인터넷 검색 업체 1등이 다음이고 야후다. 그래서 그 다음하고 야후를 샀다. 이게 꼭 좋은 선택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그 10년 후에 성장할 기업을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어떤 기업을 찾아놓고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 동안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니까 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제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책에서 써놨었거든요. 모빌리티 분야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전기차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이제 작년에 얘기를 한 건데 2년 내에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 있고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싼 값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차고도 필요 없으며 쇼핑하러 갈 때나 사무실에 갈 때 주차장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금 한 집안에 세 대가 있다고 치면요.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쓴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아빠가 회사 출근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서 회사에서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일을 하고 퇴근할 때 이제 타고 옵니다. 그 엄마는 뭐 이게 집에서 시장 볼 때 뭐 또 동창회 나갈 때 그 차를 사용하고 아들은 이제 그 데이트를 간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자동차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아버지가 회사 출근을 해서 그 차를 집으로 보내면 엄마가 그 차를 타고 동창회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보내면 아들이 데이트할 때 그 차를 타고 가서 다시 엄마한테 보내면 엄마가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차를 보내면 퇴근할 때 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3대가 필요하던 집안이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대수가 이게 줄게 되고 그다음에 차를 놀리지 않고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차를 타고 나갔는데 이게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버라든가 이런 데다가 차량을 등록해 놓으면 누군가가 차를 필요하면 그냥 제 차를 이렇게 보내주면 그 차를 다른 사람이 타게 하고 돈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할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앨런 머스크 말하는 이제 로보택시죠. 놀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게 로보택시 개념인데 사실은 저는 그 에어비앤비가 집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를 많이 굴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도 공유 자동차로 한 대가 활용이 되면 개인 승용차를 4대에서 10대까지 대체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셀리번이 조사해 봐면 자동차 공유에 이용되는 자동차 한 대로 15명의 승용차 소유가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제조사한테는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을 기존에는 이제 좀 덜 쓰던 거를 더 쓰니까 차량의 수명이 짧아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차량을 판매한 대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산업을 좀 더 예측을 해보면 그 제가 서울의 강남에 사는데 뭐 2박 3일로 부산 해운대를 간다. 그래서 2박 3일 해운대 뭐 조선 비치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뭐 우버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면요.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보여줍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갈 건지 뭐 기차를 타고 갈 건지.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서역에 가서 SRT를 타고서 간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가 자율주행차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면 저는 그 차를 타고 수서역으로 가서 이미 네이버가 그 예매를 해놓은 SRT를 타고 부산을 가면 부산역에 딱 내리면 자율주행차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산역에. 그럼 그 차를 타고 조선 비치 호텔로 가서 거기서 2박을 하고 똑같은 코스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돈 들어가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네이버에만 그냥 100만 원을 내면 네이버가 알아서 그 자율주행차 업체에다가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 호텔에다 돈 주고 SRT 업체에 돈 주고 혹시 가운데 뭐 식당도 미리 가운데 예약을 해놓으면 뭐 식당 업체까지 다 주고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이 될 거라고 이렇게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MaaS, 모빌리티 애즈 서비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자동차 모빌리티의 주도권은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플랫폼이 앞으로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자동차를 예약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뭐 나는 뭐 토요타는 싫으니까 현대만 보내달라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그냥 중형차 아니면 뭐 세단 아니면 무슨 뭐 밴 뭐 SUV 이런 걸 보내달라 그러지 도요타의 SUV는 빼고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량 선택권은 사실상의 이게 플랫폼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 제휴를 했다. 그러면 현대차가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현대차에서 차량 10만 대를 사들여가지고 자기가 그냥 배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에 무슨 이렇게 옵션이 조금 더 좋다, 나쁘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과 제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차량 업체들이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런 그 플랫폼들하고 제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0년간의 성장주를 바라보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 시나리오나 상상력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책을 많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모빌리티의 향후의 그 이 지배자는 우버나 또 구글이나 사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전히 좋은 위치를 차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업체가 저기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는 테슬라와 애플이 사실 향후에는 압도적인 그 위치를 차지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애플의 부사장인데 제가 스티븐슨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동차는 결국은 그 모바일 기기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전자제품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인데 OS 하면은 사실은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애플이 자동차에 진출하면 사실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사실 좀 어려운 위치를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자동차 제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동차 판매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지금 그 수익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는 이 신차 판매를 해서는 40% 수익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할부 금융,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 파는 거,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 이게 이제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전기차가 되면은 정밀 기계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고 나머지 부품은 이렇게 기존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동차가 고장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 우리 자동차 고장 나서 수리소 가면 그 부품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고차의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은 배터리인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급속 충전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급속 충전을 하면 이제 배터리가 많이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배터리가 망가지면 사실은 이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자동차 중고 시장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작아질 거고 그래서 서비스 시장도 작아지고 중고차 시장도 작아지고 플랫폼 기업에 종속이 되고 10년 후를 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제조사가 그렇게 좋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서서 성장주에 빅테크가 들어갈 수 있냐 했을 때 애플과 테슬라는 좀 예외적으로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애플이나 테슬라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10배, 20배짜리 그런 이렇게 성장주는 되게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 정도로 이렇게 모빌리티 생태계가 만약에 상상력이 실현된다 해도 10배, 20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글쎄 10배, 20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몇십 배씩 상승을 하려면 사실 지금은 존재감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사실 그런 것 중에 그런 거 한 10개 골라서 뭐 한 5개 실패하고 5개만 성공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니까. 아, 그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 그러면 이렇게 올해요. 한 1월부터 6월까지 좀 계속 좀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 동안 혹시 저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총 233번을 팔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몇만 원 산 것도 있습니다. 보초 세워놓는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다 합쳐서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한 경우는 딱 3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0번은 제가 이익을 받고 3번만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는데 그 3번 중에 2번은 1% 이하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손해를 보고 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물타기 좀 잘하고 버티면 또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팔 수 있다고 하는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지금 빨리 팔아서 더 떨어지는 걸 대비한다 이런 거는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힘든 건가요? 스윙 같은 거 말씀하시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량을 늘리는 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주가 있는데 지금 팔아서 더 떨어져서 11주를 산다. 이렇게 물량을 늘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팔아서 밑에서 사겠다.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팔고 나면 절대 못 삽니다. 떨어지면.